네, 최근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호재라거나 혹은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악재가 더 많이 드리워져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제거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어떤 이슈부터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시장에서 뭐 이슈들은 많지만 근데 어딘가 주목해볼 만한 이슈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때문에 뭔가 좀 더 장기간으로 투자 기간을 늘려봤을 때 어느 쪽에 좀 지역에 투자가 유망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좀 더 탄탄하게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종현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뭐 최근의 이슈는 딱 두 가지죠. 유가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그리고 연준은 금리를 올린 이후에 과연 어떤 얘기를 내놓을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죄송합니다. 시장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포인트를 제외하고는 뭐 할 내용이 없는데요. 거의 뭐 매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새로운 이슈를 좀 찾아봤는데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위기가 확대되면서 만약에 시장의 조정폭이 커진다면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과연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국내 종목에서는 뭐 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최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지역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먼저 인도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중국보다도 높게 나오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인도입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큰 성장이 아니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명목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중국을 뛰어넘고 앞으로도 내년에도 7% 이상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인도입니다. 물론 이번 달 12월 23일까지 있을 각 그 주마다 인도는 여러 주마다 지금 뭐 법이라든지 세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모디의 법안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으로 보이곤 있습니다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안 정리만 제대로 된다면 외국의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FDI를 적극적으로 풀고 있죠. FDI 관련된 외국인들의 투자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외국인들 투자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 좀 투자하시는 것이 어떨까? 물론 단기적인 조정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들, 아세안 국가라고 하면 동남아시아 10개국을 얘기하는데요. 이 아세안 국가들의 명목 GDP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적어도 2020년 정도까지는 성장세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에 투자하시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들의 국가별 비중을 봤을 때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경제 비중이 얼마 없는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 같은 국가들의 개발 여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 또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현재 소비 여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소비 국가나 아니면 인프라 개발에 관련된 투자 수요가 훨씬 늘어날 수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총수의 부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총수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게 결국 투자와 소비인데 이 소비 여력 그리고 투자 여력이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이런 국가들에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들 국가들의 현재 도시화율은 말레이시아와 그 싱가포르 정도로 제외한다면 여전히 50% 미만의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의 도시화가 일부 이루어지기만 하더라도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2050년 정도에 대부분 국가가 50% 이상 정도의 도시화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건설 수요, 그다음에 뭐 인프라 개발 수요, 그다음에 도로 항만과 같은 여러 가지 개발 수요들이 끊임없이 넘쳐날 수 있고 이런 도시화 자체가 얼마나 소비를 증가시켰는지는 우리가 이미 경험해 본 바가 있죠. 그래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은 중국, 2위는 인도인데요. 3위는 아세안 국가다라는 거죠. 이 10개 국가의 인구의 합이 EU를 넘어서 제3의 인구 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 공동체가 현재 더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는 만큼 이런 경제 공동체에 투자하시는 것은 유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요의 증가 가능성이 있는 지역, 바로 인도와 아세안에 투자하시는 것이 좀 더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ETF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정시마다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안에서 인도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역적으로 말고 또 산업별로 살펴봤을 때는 어떤 산업군들이 유망한가요? 네, 이게 타프라고 해서요. 지금 아세안 이 순환철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중국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여러 가지 경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이 쿤밍 지역에서 윈난성에서 아래로 도는 이 아시아 순환 열차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아시아 순환 열차가 지금 뭐 인도네시아까지는 뭐 바다로 연결돼 있어서 쉽지 않겠지만 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까지는 연결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열차가 만들어지게 되면 뭐 유럽까지도 한 번에 연결될 수 있는 지리적인 요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개발 요인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지역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접근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접근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해상 운송보다는 육상 운송이 돼야 되는데 육상 운송로가 만들어진다라는 관점, 그러니까 도로, 항만 그리고 철도까지 만들어진다라는 관점에서 이와 관련된 인프라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철도 수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철도 관련 시스템들도 수출이 많이 이런 개도국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와 관련된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의 수출입 품목들을 보시면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갤럭시를 중심으로 하는 무선 통신 기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와 관련된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철강판과 같은 내구 소비재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소재와 부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종목으로 봤을 때는 내구 소비재 쪽에서 이 삼성전자나 LG전자,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프라 쪽에서는 인도에 이미 진출해 있는 두산중공업 같은 종목군들, 또 현대건설의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능력 이런 것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철도 관련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는 LS산전 같은 종목군들도 뭐 수출 증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재 측면에서는 이 중국의 공급 과잉이 내년에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면 뭐 포스코라든지 실제로 말레이시아 타이탄을 갖고 있는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 여력이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 또 이들 쪽에 실제로 이제 제철소라든지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조정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인도나 아세안에 투자하는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일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국내에서 이제 굳이 이제 투자처를 찾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구 소비재와 관련된 수출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마지막으로는 소재 관련 기업들은 중국의 구조조정 여부를 살펴보면서 대부분 이제 조정시 매수 관점에 접근을 해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부진한 시장 속에서 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이나 시장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모멘텀 종목들도 보도록 하죠. 이들은 실제 성장보다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는 종목들인데 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어제 우리 코스닥 대표적인 모멘텀 지수 같은 경우에도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어떤지가 좀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의 이 모멘텀 종목들의 흐름 최근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시죠. 네, 미국에는 빅4가 있죠.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모바일 산업과 관련된 빅4가 있는데 이런 빅4의 최근의 종목군들의 추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도 최근에 그렇게 뭐 지수만큼 밀리진 않았지만 탄력이 둔화되는 것이 눈에 띄게 좀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신고가를 이어가다가 탄력이 둔화되면서 최근에는 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51선 부근까지 내려와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넷플릭스가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빅4 네 종목이 미국 시장을 견인해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12월 한 중순부터는 탄력이 급격하게 둔화되기 시작하더니 51선 부근까지 기술적 지지 영역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대부분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멘텀 종목군들의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국면이라면 반대로 그동안 끝없이 내려오던 종목군들은 약간의 반전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퍼스트솔라와 같은 이 모듈 가격의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일부 태양광주들은 변동성은 크지만 저점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저점을 올려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주가는 좋지 않지만 엑손모빌을 포함해서 쉐보론, 텍사코와 같은 대부분의 에너지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석탄 기업 뭐 이런 것들은 뭐 볼 필요가 없지만 복합 에너지 기업들은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투자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 관점에서 보면 큰 변화가 없는. 그러니까 매출도 줄고 이익도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었지만 매출이 줄어드는 만큼 지금 비용을 줄이고 있어서 향후 이제 수익은 좀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다 만약에 이제 구조조정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들 기업의 투자 기회는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탄력이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 기업이 아닌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던 이런 기업들, 에너지 기업들이나 그린 에너지 쪽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형상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적인 모멘텀 기업들은 상승 탄력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모멘텀 종목의 기술적 반등 요인이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제약주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술주 영역의 종목군들이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이동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추이를 놓고 봤을 때 현재는 모멘텀 종목이 4, 에너지 기업이 1,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또 신재생 에너지의 1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주식이 한 60%라고 놓고 봤을 때 4, 1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장기적으로는 2의 동일 비율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모멘텀 종목도 이제 시간이 가면 다시 바뀌겠죠. 뭐 인터넷 종목, 은행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모멘텀이 좀 이동할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지금의 강하게 실어놨던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다. 반대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또 파리 기후 협약이나 GCF를 중심으로 하는 이 그린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비중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비중만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늘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의 이동 시기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렸던 비중 가장 좋은 계속 고점을 돌파하고 이 시장에서 이제 큰 상승을 노렸던 그런 종목군들에서 조금씩 종목군들을 그동안 조정만 받았던 종목군들로 이동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게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3달, 6달 정도 기간을 두면서 서서히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잠잠한 사이에 이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바꿔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존의 모멘텀주인 제약이나 기술주가 반등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모멘텀 업종들을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간별로 했을 때 우리 증시에 대한 전략들을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장 선전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